개념화 명자를 위한 신사명변. 신사명변은 아무래도 사유 쪽의 기능을 말하죠. 앞에서 어떤 짐작을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경험론적 인식론과 합리론적 인식론의 큰 귀결에서 차이는, 보통 경험론적 인식론은 정치적 귀결은 민주주의와 통하게 되어 있다. 근데 합리적 인식론은 반드시 각종 독재 이론하고 직결되게 되어 있어요. 합리적 인식 또는 철학적 인식을 가진 자만이 정치 권력을 얻을 정당성이 있다. 이게 이제 철인치자론인데, 그 나름대로 면면한 역사성을 갖고 있죠. 플라톤에 의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에 의해서 제기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회적 지배도 이제 지혜로운 자가 지혜롭지 못한 노예를 지배하는 걸로, 물론 철인치자론을 피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철인치자론이에요. 정치적이지는 않지만 그걸 이어가시고 유럽을 철학사를 관통해서 니체에 있어서 이제 철인 총통, 필로소펜 필요죠. 그리고 히틀러는 자기가 철인 총통이라고 생각했고, 또 공산당도 이제 철인 서기장, 철인 주석, 이북에 이제 철인 수령, 다 철학책을 다 썼어요. 이 철학적 지혜를 가진 자만이 통치할 수 있다는 그 이론이 오늘날까지, 또 우리나라에까지 북한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분단시키는 데도 기여를 한 거니까, 이 합리적 인식론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갖고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경험론은 다문다견에 기초하기 때문에, 다문다견이 가장 넓게 다문다견한다면 백성이 보고 백성이 듣는 거죠. 그걸 배우는 거. 결국은 백성의 민심에 어떤 정치가든 어떤 철학자든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론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건 민심을 중시할 수밖에 없어요. 민심을 중시하고 여론을 중시하는 정치는 민주주의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비록 인식론을 지금 하고 있지만, 이 인식론은 실은 그런 철인치자론으로 통하는 합리주의와 백성의 자치, 백성 자치로 통하는 경험주의적인 정치적 귀결을 따져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독재 이론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아주 나름대로 굳건한 합리주의적 인식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굳건한 기반을. 왜 이걸 자세히 정치 철학 시간에 하는지 알겠죠? 이 인식론적 뿌리를 모르면 끝내 독재의 이론적 기반을 알 수가 없고, 그 뿌리를 모르는 자는 결국 독재에 동조하게 돼요. 멋있어 보이거든요. 다 그런 합리적인 결론들이. 근데 합리적 결론은 결국은 사람이 살 때 합리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으면 비합리적으로 사는 거냐, 비합리적인 것은 신비적인 것이냐, 꼭 그런 거 아니죠. 합리론자가 만들어낸 등식이야. 합리적이지 않으면 비합리고, 비합리는 미스티시즘, 신비주의로 통하고, 그건 합리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등식이다. 합리적이지 않은 것은 비합리가 아니더라도 많이 있죠. 감정적인 거, 도덕 감정적인 것도 있고 미학적인 것도 있고, 비록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대단히 인간적인 것들이라고. 그렇죠? 비합리성 이꼴 신비주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패러다임 자체가 아주 동리가 아주 깊이 박힌 그런 패러다임이지. 여러분들이 거기에 다 아마 조금씩은 말려들어 있어가지고, 합리적이다 그러면 좋은 말로 알아들 거예요. 나 자꾸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면 합리적이다, 레셔널 또는 합리적이다 그러면 아주 위험한 말로 느껴져요. 자, 인간이 체육을 한다, 유의를 한다 그러면은 체육을 하는 사람이 육체적으로 하지 합리적으로 하는 거 아니죠. 유의를 한다 그러면 재미있게 노는 것이니까 합리적으로 하는 거 아니죠. 재미라는 감정에 따라 하는 거니까 그걸 목표로도 하고.
그런데 유의 이론을 전개하는 사람은 합리적으로 쓰고 전개해야 돼요. 네? 체육학을 하는 사람은 합리적으로 전개해야 되죠. 체육도 이성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다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체육은 몸으로 하는 건지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유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착각이 들어있느냐. 합리주의는 학자나 철학자의 사고, 철학하는 세계, 철학하는 그 행태가 전부인지 알고, 인간 행태의 전부인지 알고 아주 제국주의적으로 확장한 결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학자의 착각이지 세상 사람들은, 학자가 아닌 사람들은 학자가 사유 속에서 주로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죠. 대부분 순간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감정적 결정을 대부분 한다. 또는 어떤 경우는 아예 그런 결정도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지 않으면 사람은 부담스러워서 못 살죠.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 여러분들 기억 속에도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게 우리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 건데 그걸 전부 생각해서 해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머리 과부하돼 버리죠. 아예 의식도 없이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습관이라고 그러고 그 습관은 많은 사고 노동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습관은 아니더라도 감정도 사고 노동을 요구하지 않는다. 사고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학자들이 이 세계를 전부 사고로 움직이는 것처럼 착각한 거, 그걸 나는 합리주의로 봐요. 우리가 경험적인 방법으로 인식을 한다고 그럴 때 인간의 사유가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도 다문다견이라는 보고 듣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근데 이 개념화를 한다고 앞에서 했을 때 주로 장미 하나를 말을 했는데 그게 빨간 장미든 노란 장미든 백장미든 간에 백장미 하나만 바라보고 장미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죠. 다른 빨간 장미도 보고 그런 노란 장미도 보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른지도 알아야 되고 다른 나무와 차이도 알아야 되지만 같은 장미 내에서 차이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문다견해야 돼요. 그 다문다견은 바탕 위에서 이제 갈래를 타겠죠. 나무에서 어디에 속하고 그 속한 것 같은 종 안에서도 노란색 장미와 이제 빨간색 장미, 백장미를 구분해서 알 수 있게 됐을 때 얼추 백장미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이미 그 가르는 작업 자체가 이제 신사명변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먼저 여러 개의 장미를 보는 거, 경험하는 거, 그게 더 우선이다. 그거 없으면 정리할 것도 없는데 뭘 정리하겠어요? 자, 읽어봐. 개념화 명제화를 위한 신사명변. 학이불사 증망을 대학의 어법으로 옮기면 박학 신문하기만 하고 신사명변하지 못하면 학식으로 얻는 것이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경험에서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학식이 없어 공허하다는 명제는 널리 경험함과 동시에 생각해서 박학 신문과 온고지신의 경험 지식들을 명백화, 판명화하기 위해 수집된 경험 지식들을 사유작업에 의해 개념화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학이사는 경험과 사유의 결합관계에서 주학이종사이지만 박학, 신문과 온고지신이 완료되면 반드시 신사명변을 해야 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경험 지식들은 사유에 의해 일치와 불일치, 비슷함과 다름의 대비관계 속에서 추론되고 분석되지 않으면 명백 판명한 지식으로 올라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지식은 박학과 신문에서 생긴 관념들 간의 이동, 원근, 시종, 본말, 선후관계를 가지런하게 정리하고 관념들의 일치와 불일치, 유사와 반대의 대비관계 및 경험적 인과관계에 대한 논리적 추론, 분석, 종합을 통해 개념화됨으로써 산출되는 것이다. 여기서 뭐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명백한 것과 판명한 것의 차이. 명백한 것은 반대말은 희미한 것이죠. 희미한 것을 명백하게 만들려면 많이 봐야 돼요. 본 걸 또 보고 또 보고 해서 명백하게 만들고, 판명한 것은 다른 것과의 구별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다른 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명백하고 판명한 것만이 진리라고 이제 그랬는데, 기본적으로는
플라톤부터 이어지는 거지만 뭐 데카르트가 명백 판명이라는 말을 썼어요. 경험론자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식을 잘하려고 하는 것 점에서는 데카르트 목표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이 추론 분석을 통해 산출된 개념들은 학식을 구성하는 명제들의 기본 요소가 된다. 경험 지식들을 명백화, 판명화, 개념화하기 위해 공자는 신사와 명변을 요청한다. 널리 경험하고 자세하게 실험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며 분명하게 변별한다. 박학 신문 뒤에는 반드시 신사 명변하라는 것이다. 신중하게 생각하는 신사는 너무 많이 사유해서 사변적 논리에 빠져들지 말고 경험적 지식들의 연관들을 사실의 논리에 맞춰 추리, 추론에 명백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신중하게 생각함의 신중함은 사변적 논리에 말려들지 말고 오직 사실의 논리에 맞추려는 자세를 말한다. 분명하게 변별하는 명변은 경험 지식들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구별해 판명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각각 신문의 경험적 배움과 온고지신의 경험 지식만으로는 관계들에 대한 완성된 인식적 지식과 개념적 지식을 얻을 수 없고 개념들이 없으면 개념적 명제들을 이론화하고 학식을 일관되게 서술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학이불사 증망은 적어도 박학 신문하기만 하고 신사 명변하지 않으면 관계들에 대한 완전한 인식적 지식과 개념적 지식 명제 그리고 학식이 없다는 뜻을 담고 있다. 박학 신문과 온고지신의 경험 지식은 아직 학식이 아니다. 박학 신문 온고지신에서 대부분 시골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농사 짓는 걸 대단히 잘하죠. 근데 그들이 농학자는 아니에요. 왜? 박학 신문 온고지신만 있지 신사 명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사 명변을 하면 이제 농학자가 되겠죠. 자. 경험 지식이 학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신사 명변을 통한 관계들의 설명과 개념화, 명제화, 이론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 하나의 속성을 아는 것은 인식이고 그 속성과 속성의 관계, 다름과 아까 이동이나 선우, 원근 이런 관계들을 아는 거 그것은 설명이라고 그랬어요. 관계가 들어가면 늘 설명이고 이 해석학에서는 거꾸로 의미의 관계는 해석이라고 그랬죠. 해석. 의미를 아는 거, 의미 하나를 놓고 아는 것은 이해고 의미와 의미의 관계를 아는 거, 비례관계든 선호관계든 이걸 아는 건 해석이라고 그랬는데 비슷하게 여기도 속성, 단 하나의 속성을 이리저리 비춰서 아는 거 그건 인식이고 속성과 속성의 관계를 아는 거 그건 설명이다. 이 개념 체계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인식 단계에서는 언어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지라도 설명 단계에서는 이미 언어가 필수적이고 이론화는 개념적 명제들의 언술적 체계화를 말한다. 여기서 언어라는 것을 내가 명확하게 말을 위치를 지었는데 칸트는 이런 게 없어요. 언어 이론이 없어. 이 인식론이 전개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자기와 언어가 하나인 것처럼 그냥 전개되는 거야. 언어의 역할이 뭔지를 몰라. 어? 벌써 우리말로 설명이란 말은 설자에 벌써 말씀한 변이 있죠. 그러니까 언어의 역할이 끼어들게 된다. 여기서부터는. 자. 신사 명변은 관계들의 설명 및 개념화와 명제화까지만을 담당한다. 반면 이론화는 이리관지의 서술이 담당한다. 신사 명변 이후부터는 감성과 경험이 아니라 이성과 사유가 주도한다. 개념화는 경험 지식들을 그 연관에서 경험 사실의 논리에 입각해 신중히 추론해 일반화 정리하고 분석적으로 판명화하는 것이고 명제화는 개념적 지식을 활용해 지식 명제를 산출하는 것이다. 명제는 문장으로 나타나겠죠. 언어 문장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 명제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면 이론이라고 그런다. 이론. 말은 이론이라고 많이 쓰지만 여러분들이 뜻도 모르고 썼을 거야. 실은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말은 몰랐어도 행동은 그렇게 해왔죠. 우리가. 근데 그거 모르겠네. 아무도 이론을 내놓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자.
상론의 뜻이 수치적 측정과 산술적 계산에 기초한 신사 명변의 사유작용으로 대소, 원근, 선후, 주종, 종류, 인과관계를 해명하는 완전한 지식명제는 단순히 인식이 아니라 이미 신사 명변의 사유작용과 언어, 수학적 기호 언어와 진술적 언어가 개입해 이루어지는 설명이다. 반복하지만 인식은 사물의 속성에 대한 암이고 설명은 속성들 간의 관계를 알고 언명하는 것이다. 가령 사람이라는 유개념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폭넓은 경험 지식들을 모아 공통된 사실들을 골라 일반화하고 사람들 간의 차이, 원근 관계를 인종적, 종족적 경험 사실의 논리에 따라 신중하게 추론해 명백하게 정리하고 각종 비인간들, 신, 동물과의 관계를 분석적으로 판명하게 분별함으로써 구성된 것이다. 사람에 관해 명제화하는 것은 사람의 다층적 유, 종 개념들로 지식명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가령 공자는 중국인이다가 그런 지식명제다. 이 명제는 공자는 사람이고 황인종이고 중국인이다는 뜻이다. 사람, 황인종, 중국인의 유종 개념이 준비된 상태에서 공자에 대한 명확한 인식적 지식이 이 개념들과 합치되면 이런 명제가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명제는 유종 개념적 추리에 의해 공자가 신이나 다른 동물류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해명하고 사람, 황인종, 중국인의 유종 관계들을 드러내어 줌과 동시에 개인 공자가 이 유와 종에 속하는 다층적 종속 관계를 해명해주는 복합적 설명이다. 큰 나무의 벌목으로 햇볕이 들면 95%의 확률로 작은 나무도 성장할 수 있다는 개연성으로서의 인과적 명제도 일종의 설명이다. 이 명제는 가령 95%의 개연적 지식을 담은 언술 명제이고 5%의 확률로 표현되는 식목의 고사 위험도 밝혀줌으로써 햇볕의 적중, 과다와 식목의 생사 간의 관계를 일반화해 해명하는 언술 명제이기 때문이다. 이 명제는 수치적 측정, 산술, 귀납 추리 등에 기초한 신사, 명변의 사유작용에 의해 햇볕과 식목 성장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온고지신으로서의 습관적 믿음과 햇볕과 식목 고사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습관적 믿음을 대차, 대립, 교차, 결합시키고 있는 복합적 설명이다. 이와 같이 설명은 언제나 신사 명변의 추리적 사유에 의해 속성들 간의 관계들을 대비, 교차, 결합해 해명하는 점에서 지성의 수리적, 산술적, 추리적 사유가 필수적이다. 반면 박학 신문과 원고지신의 인식은 감성적 지각과 기억의 반복으로 족하다. 박학과 신문만으로 이루어지는 인식은 단순한 편이지만 신사, 명변에 의해 개념화된 인식적 지식들을 관계들 속에 결합시켜 대립시키고 교차, 직조시켜 명제화한 설명은 언제나 복합적이고 복잡하다. 제3절 서술적 이론화와 서술, 이론화로서의 이리관지와 서술. 공자는 오늘날 이론화라고 부르는 작업을 이리관지로 표현했다. 공자는 이리관지를 두 가지 의미 맥락에서 사용한다. 한 번은 지식 일반과 관련된 맥락이고 다른 한 번은 지인의 지식과 관련된 맥락이다. 이것은 증삼이 공자의 이리관지의 도를 충서와 등치시킨 경우이고 이것은 서론에서 충분히 분석되었다. 전자의 경우는 앞서 인용되었지만 다시 한번 인용해본다. 공자가 물었다. 단목사야, 너는 나를 많이 경험해서 배워 아는 자라고 여기느냐? 단목사가 그렇습니다 라고 대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공자는 나는 이리관지했느니라 라고 답했다. 공자는 여기서 단지 많이 경험한 경험적 식자가 아니라 이리관지에서 일반적으로 알게 된 학식자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그 내가 한 문장을 빼먹었는데 번역에서 나는 이리관지 했느니라 라고 답해도 그 앞에 아니다 이 말이 들어가야 돼. 비야가 있죠. 비야 이리관지 그랬으니까 아니다 나는 이리관지 했느니라 그 말이 빠졌네.
학식자는 경험하지 않은 것도 미루어 알 수 있는 이론적 지식의 소유자를 말한다. 반면 경험적 식자는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없는 식자다. 위 인용문의 이리관지는 충서와 등치된 이리관지와 달리 지식 일반과 관련해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이리관지는 인식적 지식의 이론화로도 쓰일 수 있다. 그러니까 사물을 아는 것에도 적용될 수 있다. 지물에도 적용될 수 있는 명제다. 자, 이리관지는 하나의 요소나 개념 또는 명제로서 모든 명제 지식들을 일목요연하게 꿰는 것이다. 이론화는 명제들을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체계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의 이리관지는 이론화를 말하는 것이다. 구술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구술 같은 명제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의 논리적 실로 깨어야만 보배 같은 이론이 산출되는 것이다. 여기서 논리는 사실의 논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유의 논리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이 서술이란 말, 서자를 펼서자가 아니라 순서할 때 서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여기서 명제들은 구술이고 명제들을 이리관지로 꿰어 서술한 이론적 과학 지식 또는 학식은 보배인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다학, 박학의 경험적 일반 지식은 원석 같은 지식이고 명제의 지식은 구술 같은 지식이고 이리관지로 서술된 이론적 과학 지식은 보배 같은 지식이다. 공자가 자신을 이제 보배 같으니까 벌써 차등이 됐는데 아담 스미스는 어디선가 경험 지식이 수공 기술이라면 아는 데 있어서 이런 이론적인 지식은 기계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물을 아는 데서 그 폭과 깊이가 기계로 생산하는 그 생산물의 효율성에 비유된 거죠. 수공 작업은 너무 느린데 그것을 비유를 했다. 여기서 보배라고 나는 표현을 했는데 아주 우리한테 주옥 같은 학식이기 때문에. 자, 공자가 자신을 많이 경험해서 배워 아는 자로 그치지 않고 이리관지에서 아는 자라고 말했으므로 이리관지의 이론적 서술에 이르러야만 제대로 알고 지식을 제대로 완성하는 것이다. 앞서 한번 시사했듯이 논문을 실제로 논술해 본 사람들은 누구나 이를 실감할 수 있다. 안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의 논문으로 논술한 지식은 단순히 안다고 여겨지는 엉성한 지식과 다르다. 단순히 안다고 여겨지는 지식은 논문의 논술 과정에서 수없이 수정되고 다듬어져서야 비로소 얼마간 완벽화되기 때문이다. 이제 논문을 아무리 짧은 거라도 써본 사람들은 자기가 이 사실 저 사실을 다른 책에서 읽거나 경험해서 알고 있는데 이걸 실제로 써보면 이렇게 연결되면 될 것 같아서 써보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아구가 안 맞고 그러면 자기 원래 태제 또는 히포테제를 수정을 해서 좀 더 플렉서블하게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많다고. 아니고 너무나 좁게 경직되게 해놓으면 뒤에가 안 맞아가지고 포괄성이 떨어지면서 스스로 논리가 이제 부러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일관되게 서술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전진과 후퇴, 일단 가설을 해놓고 시작하지만 나중에 안 맞으면 가설을 다시 후퇴해서 고치고 자꾸 앞뒤를 맞춰가야 되는 그런 고충이 있어요. 그 고충을 통해서 이론은 탄생하는 거다. 자. 공자는 이리관지를 명제 지식들을 하나의 논리로 깨어 체계화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돼. 이 논리는 사변적 논리가 아니라 다시 사실의 논리일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사실은 논리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꾸 사변의 논리가 끼어들어서 정리된 것도 이게 사실의 논리가 안 맞아가지고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고치다 보면 이제 많은 작업이 요구되는 경우도 많은데 안 읽어도 된다고 생각한 책들을 다 읽어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최근에 나의 경험은 존 로크가 대충 그 시절에 공자의 무이치나 어떤 또는 천하 무생이 귀자야라, 천하에 남에서부터 귀한 자는 없다, 이런 것을 대충 들어서 알고 그런 자연적 자유나 평등을 말한 걸로 그런 가설하에 작업을 해서 책을 다 써놨는데
그게 다시 좀 더 읽다 보니까 다른 경험 사실들 책을 읽다 보니까 자연적 자유와 평등이 존 로크보다 거의 100년 전에 이미 이 신학자들 사이에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1570년경, 80년경에 이미 그런 책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우연히 알게 된 거야. 그러면은 여기는 비록 카톨릭 세계지만 개신교 세계에 사는 존 로크가 모르게 훔쳐다 쓴 거죠. 근데 모르게 훔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영국에서는 카톨릭은 아주 엄청나게 증오하고 배격하는 입장이라 갖다 쓰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쓰기 때문에 가령 이제 수아네즈나 벨라르메나 또는 그 당시에 가장 그 주홍 글씨로 비판받던 사람이 부캐난이라는 사람인데 그 두 번에 걸쳐서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이 책을 읽거나 찍어내거나 소재하는 것 조사도 이제 그 범죄자로 모른 사람이 그 부캐넌이에요. 조지 부캐넌인데 거기에 이제 자연적 자유와 자연 평등이 나와요. 1579년경 정도에 나온 책인데 그럼 이건 어디서 온 건가? 성경에 엄청나게 반하는 책, 그 주장이거든요. 자연적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세 때 가령 그레고리 1세 교황이 인간은 날 때부터 평등하게 본성상 태어났다. 그러나 신이 다시 거기에 메리트의 층위를 주어가지고 사람들을 불평등하게 다시 만드는 비밀 작업을 했다는 식으로 명제를 발표했는데 그게 중세 내내 타당한 걸로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읽어보면 크리에이티드 됐다. 인간이 결국은 처음부터 평등하게 창조됐거나 태어난다. 이 태제가 성경에 나는 반한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은 아담과 이브만을 만들었지. 아담과 이브 관계가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처음부터 불평등한 거예요. 창조될 때부터 불평등하고 아담과 이브의 자식들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십계명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공경은 치자와 피치자 관계에서만 쓰는 말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남의 자식이 되어서는 효를 해야 되고 효에 살아야 되고 그렇게 공경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남의 신하가 됐을 때는 공경을 해야 된다 그랬지. 공경이란 말은 지배 피지배 관계에 쓰는 말이라고. 효와 효친 이런 것은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는 남의 아비가 되어서는 자유로워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사상이 다르죠. 성경은 기본적으로 지배 피지배 관계 속에서 이걸 본 거예요. 태어나는 사람 모든 사람은 창조되는 사람은 아담이거나 이브거나, 이브와 아담에 의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자식으로 공경해야 될 의무를 띠고 태어나니까 처음부터 불평등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의 자식이 아닌 사람은 없으니까. 성경의 그 논리에 의하면 로버트 필먼은 all men are unequal. 모든 사람은 불평등하게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엄격히 또는 뭐 대충 입각해도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다는 말은 성경에 어긋나는 거죠. 어디서 이질적인 사상이 들어간 거야. 어느 때부터인가. 그 앞에 그 그레고리 1세가 한 말은 처음에 본성상 평등하지만 바로 부정하면서 이게 한 문장이에요. 태어나기를 평등하게 태어나지만 신의 비밀스러운 계율에 의하여 불평등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니까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뒤에 말을 하기 위해서 화두라고 봐야 되죠. 중세의 불평등한 신분제 관계를 정당화하고 왕의 치자적 존재를 말하자면 드러내 주려고 한 말인데 그거 없이 계속 자연적 자유와 평등을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반하고 중세 교리에 반하는 건데 어떻게 이걸 막 자신 있게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아까 말한 부캐나는 분서도 당했어요. 옥스퍼드 대학에 의해서 분서당해 버린다고. 그럴 정도로 100년 뒤까지 분석을 당하니까. 그래서 이거 어디서 이 극동에서 들어가지 않으면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논리인데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랬더니 1540년대부터 1560년, 70년, 80년대까지 중국에 관한 책들이 쏟아져 나와요.
특히 포르투갈, 스페인, 로마 이런 데서 어떻게 이런 책이 중국에 관해서 명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는 원나라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원나라 이야기들은 우리가 마르코 폴로를 아니까 알지만 마르코 폴로 다 읽어봐도 그런 통치 이론 같은 건 없거든요. 대단히 민본주의적인 복지 이론은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 뭐 상인의 눈에는 통치 이론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건 1300년경에 나온 책이란 말이에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은. 근데 그보다 100년 뒤, 한 200년 가까이 건너뛰고 명나라, 원나라 말이나 명나라, 송나라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때에는 대체로 뭐 중국을 그렇게 마르코 폴로처럼 초대받아서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라 중국과 교역을 하려고 하다가 교역이 거부당하니까 중국을 불법 침범했거나 아니면 거기서 절도를 하다가 잡혀가지고 막 1년형도 받고 막 10년도 받고 그래갖고 거기서 감옥살이를 온팡 하다가 오고 가면서 듣고 감옥 안에서 모든 뭔가 잡범들이 오면 자기한테 다 일릴 게 아니야. 왜? 여기 가장 오랫동안 이놈이 살았으니까 그 방장일 거란 말이야. 그래갖고 그걸 경험해서 돌아가서 기록한 것들을 주로 예수의 선교사들이 출간해 주기 시작해요. 예수의 안에 동방 선교에 대한 관심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지. 중국을 알아가지고 이제 선교를 하러 가고 싶어갖고 그런 책이 그래서 많이 쏟아져 나와요. 중국의 복지제도나 중국의 민본주의나 이런 것들은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이 된다. 근데 그 새로운 그러니까 거기 가서 감옥살이를 한 죄수들의 중국기나 중국 보고서들을 최근에 많이 보게 됐어요. 이게 새로운 경험 사실을 내가 얻은 거죠. 그러면 기존의 가설을 다 고쳐야 되는 거야. 아, 이전부터 이게 들어가 있었구나. 이게 17세기 말이나 18세기에 그 존 노크가 본 그런 문제가 아니라 16세기 중반부터 16세기 후반까지 집중적으로 나온 그 책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정리는 그거 다 끝났는데 그걸 보고 영향받은 그 철학자들, 신학자들이 자연적 자유와 평등 또는 폭군 방벌론을 전개한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이 반정론을 전개한다고. 그런 논리가 내가 밝히려는 작업은 얼마나 성경과 모순되는지 또 자기가 앞에서 한 말하고 성경에 대한 충실한 말하고 그러지 않은 말하고 모순되는지를 증명해 보여가지고 이건 이질적인 교설이다. 이것은 어디서 왔을까? 내가 추정하기에는 극동에서 왔는데 이 사람은 이거 밝히면은 이 대단히 치열한 교리 논쟁 중에 자멸해버리죠. 절대 밝힐 수 없는 거죠. 그거 자체는. 거의 비슷한 논리로 가요. 출처가 없는 얘기를 갑자기 꺼내가지고 그런 주장들을 하니까 출처가 없음을 나는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다른 데서 이미 예수의 안에서 수없이 출간된 중국에 관한 이야기나 일본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고 특히 중국에 관한 이야기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걸 자기가 소화해서 완전히 기독교 논리나 또는 그 나라 역사로 북해나는 스코틀랜드 역사로 포장을 많이 해요. 스코틀랜드에 원래부터 1100년 전후에 그런 민중에 의해서 임금을 뽑고 그들이 그런 잘못하는 폭군을 처단한 역사가 있다는 그런 막 지연의 역사를 위조해요. 근데 그 시대의 역사를 보면 그런 일은 없었어요. 주로 왕족들이 분열해가지고 지들끼리 권력 다툼을 한 역사는 수도 없이 많지 민중이 발언을 할 기회는 없었거든요. 근데 역사를 아무튼 자기 자신이 스코틀랜드 애국자로 가정하지 않고는 그 스코틀랜드 독자들이 읽을 일은 만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긴 했는데 스코틀랜드 교회와 스코티시 처치하고 스코틀랜드 의회는 바로 이교성을 느껴요. 나오자마자 4, 5년 사이에 바로 그냥 그 금서로 입법회가 금서로 그걸 하나를 찍어요. 그리고 다시 80년 뒤에 다시 그게 영국 내전 1, 2차 내전이 끝나고 나서 조금 해이해졌을 게 아니야. 혹시 또 이게 번질까봐 또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다시 확인하고 또 이제 100년 정도 지난 뒤에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분서 조치를 한다. 얼마나 무서운, 그렇게까지 무서워해야 될 그 이론이었다면 상당히 기독교적이고 스코틀랜드적이었다고 한다면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죠.
어디서 분명히 이단적인 거 대단히 강력한 이교 이설인 거예요. 이건 견뎌낼 수가 없고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 사회가 그냥 강력한 어보미네이션, 그 혐오감 속에서 배출해내는 마치 구토해내듯이 토해내는 그런 과정을 이제 많이 분석을 해서 보여줬는데 북해남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벨라르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개신교 도전이나 기타 등등에 대항해서 써졌기 때문에 개신교보다도 좀 더 민중적이기 위해서 애를 쓴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벨라르민은 나중에 세인트 성인으로 이제 추앙이 되고 수아레즈도 성인이 돼요. 수아레즈의 이제 글들은 주로 이제 그렇게 백성의 임금을 뽑는다는 선출한다는 그런 사고, 그 처녀지 미녀지라는 맹자가 유명한 말이 있죠.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그 황제 자리를 주었느냐, 그러니까 맹자가 아니다. 처녀지 하늘이 주고 이녀지 무사람이 준 것이다. 백성이 뽑은 것이다 라는 뜻을 말하는 건데, 요임금이 황위가 직거라서 황제의 유의를 마음대로 보위를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 하늘한테 권해받고 백성이 원했기 때문에 결국 순에게 간 것이다. 순도 이제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하우는 우임금은 자기 아들한테 안 주고 또 다른 사람한테 주었는데 백성이 이 자기가 준 사람한테 가지 않고 그 후보로 청건 사람한테 보위가 가지 않고 우임금 아들에게 민심이 쏠려요. 결국은 우임금의 아들이 보위를 이어받으면서 이 선출직 왕 제도가 끝나고 이제 세습 제도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공자와 맹자는 그것도 백성의 뜻이라고 그래요. 백성이 군주제를 선택한 거야. 그 일대에 끝나는 그런 요임금 순임금 시대의 소위 뭐라고 그러죠? 선양제도가 이제 끝나고 세습 군주제로 넘어가는 거. 이거 이제 백성에 의해서 왕이 뽑히는 과정들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서양에 전해져서 그들도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성경과 충돌을 해요. 성경하고 충돌한다는 걸 지적을 하면 거부하는 사람들이고, 성경하고 충돌하더라도 감안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쪽은 이제 벨라르멘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카톨릭 쪽이 종교개혁의 일격을 당한 뒤에는 좀 더 많이 플렉서블해지고 많이 민주적으로 변해가요. 그런 과정에 이제 책들을 최근에 많이 봤는데, 그래서 최초의 가설들을 많이 바꾸는, 후퇴해서 많이 바꾸는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벨라르멘은 이제 미국에도 벨라르멘 대학 이름이 벨라르멘 유니버시티도 있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서강대학에 벨라르멘 도미트리, 서강대 기숙사 이름이 벨라르멘이야. 그러니까 상당히 카톨릭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은 미국 독립선언문이 벨라르멘의 사상에 따랐다고 그런 걸 쓴 사람도 있어요. 카톨릭 쪽에 어떤 신학자는, 내가 나중에 그걸 적당히 부정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만큼 대단히 선진적인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선진적인 이야기들은 이전에 이미 출간된, 그 사람들은 다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여기 서강대도 예수예요. 예수의 사람들 안에는 중국에 대한 정보가 어디보다도 많이 있었고 로마에 특히 많이 있었다. 포르투갈, 스페인, 로마의 예수회, 포르투갈, 스페인, 로마 이 3국은, 이탈리아 3국은 예수회가 큰 역할을 하는데, 노열라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수회가 종교개혁 이후에 위기에 빠진 카톨릭을 구해요. 응?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은 잊지 못해서 그 중에 두 사람을 다 세인트로 만들고 성인으로 추대를 했죠. 물론 나중에 1920년대 이런 때, 이건 나중에 추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살아있을 때 성인 만들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는 없을걸 아마? 카톨릭 세계에서. 나중에나 하지. 자, 내가 이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내 가설들을 막 바꾼 경우를 지금 드는 거야.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쉽게 일관되게 끝날 걸로 생각했다가 엄청나게 낭패를 당하고 책 쓰는 시간은 더 길어지고 이론을 구축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죠. 많은 시간들을 손목에 두고 안 읽어도 됐던 수십 권의 책을, 그 클래식들을 읽어야 되는, 이거 뭐 더 어렵죠. 16세기 영어니까. 자. 이것은 주학 이종사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당연한 것이다.
상술의 뜻이 학이사의 방법에서 경험과 사유의 비중은 대등한 것이 아니다. 학이불사증망 사이불학측태는 사유 없는 경험과 경험 없는 이성적 사유를 둘 다 불신하는 것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유 없는 경험보다 경험 없는 이성적 사유를 더 불신한다. 양자택일해야 한다면 사유 없는 경험이 경험 없는 사유보다 낫다. 사유 없는 경험은 이론적 학식이 없을지라도 현명을 낳는 반면 경험 없는 사유는 위험한 독단과 망상만을 낳기 때문이다. 소금의 분자 구조와 메주의 화학 구성, 발효의 법칙을 몰라도 간장을 잘 담그는 시골 노인처럼 이론적으로 몰라도 경험적으로 잘할 줄 아는 것은 전혀 해롭지 않을 뿐더러 실생활에 아주 이로운 반면 인간의 본성과 경험적 삶을 무시하고 순수한 사변에 의해 구축된 사변적 이데올로기는 진정 자기와 타인에게 지극히 위해한 것이다. 따라서 상술의 뜻이 경험과 사유의 관계는 선후 관계일 뿐만 아니라 주종 관계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학이사는 단지 선학이 후사만이 아니라 경험을 위주로 하고 사유를 보조로 삼는 주학이 종사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이리관지의 이론화 작업에서 사유를 사변적 논리의 허구와 오만한 망상으로 일탈하지 않도록 경험적 사실의 논리를 따르도록 규율해야 한다.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학식, 과학 지식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사유는 경험을 등지고 사실의 논리, 이동, 선후, 본말, 인과 등 사실의 관계의 규제를 받지 않고 멋대로 상상하고 작화하며 과장하는 소위 순수한 선험적 사유가 아니라 경험에 충실한 사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경험에 충실한 사유는 경험보다 먼저일 수도 없지만 경험과 배치될 수도 없다. 추리를 통해 구체적, 직접적 경험들을 뛰어넘는 일반화 작업을 하더라도 반드시 이 구체적 경험 사실의 논리에 근거를 두고 이 구체적 경험들을 추상적으로 포괄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경험에 충실한 사유가 아니라 이게 새로운 경험적 사실이 나타나면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사유 구조 때문에 경험적 사실을 짓밟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소위 식민사관인데 조선사라고 하는 식민사관이 편년체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조선 총독부의 그 조선사 편수에 의해서. 근데 그게 나름대로 그건 서술이 없고 주로 편년체로 되어 있고 사건 위주로 되어 있고 사료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대단히 객관성을 가진 것처럼 되어 있어요. 사실의 나열 구조는 자기들의 식민사관 구조대로 되어 있고, 근데 그 원형을 제공해 준 것은 이전부터 계속 그 연구를 하던 하야시 가이스케 그자의 조선사라는 게 있어요. 그 완전히 묘사와 서술로 되어 있어서 고조선부터 그러니까 대한제국 멸망까지를 다 다뤘어요. 그 조선총독부 편수의 조선사는 편년체 조선사는 이걸 거의 옮겨놓고 이제 사료를 막 제공해 준 거죠. 그걸 지금 또 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 사학자들은 그것으로 그 프레임워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료가 나타나면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이 전체가 깨져야 되니까 자기들은 프레임워크를 버리기는 싫으니까, 그리고 위기감이 있겠죠. 아, 이거 학자로서 끝나는 거 아닌가. 이게 짓밟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유로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사유 구조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전달되게 되면 그게 깨지기가 어렵다. 그렇지만은 이데올로기를 산출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산출하려고 작심한 사람은 과감히 경험의 바탕을 두고 기존의 사유 구조를 아까 자기 가설들을 깨듯이 깨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깨야 된다. 지도기 힘들죠. 왜냐하면 새로운 책을 막 읽어야 새로운 사료를 막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온 그 작업이 자기가 20년을 했다면은 그 사람들은 다 무효가 돼버리는데 잘못하면 그래도 해야 돼요. 진리를 얻으려고 작심한 사람은 해야 된다. 자,
따라서 하기사는 이론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경험에 대해 철저히 겸손한 인식 방법이다. 이런 까닭의 논어는 이리관지의 이론화 방법을 서술로 제시한다. 서술화돼 작화하지 않고 지난 경험을 믿고 이에 충실을 기한다. 수리부작과 대꾸되는 공자의 또 다른 언명은 부지이작이다. 아마 알지도 못하면서 작화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나는 이러지 않다. 여기서 지금 작자가 두 번 이렇게 쓰여진 이 뜻은 두 개가 똑같아요. 근데 옛날에 내가 가작이라고 이 작을 번역했는데 지어낸다는 말이 한국말로 너무 많아가지고 지어낸다는 말 긍정적으로 쓰면 어떻게 집을 짓고 지어내는 거죠. 또 무슨 소설을 지어내고 뭐 이야기를 지어내고 나쁘게 쓰면 또 네가 지어냈지 그거. 그래 나쁜 말이야. 작화했다는 뜻인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짓다는 말을 안 하고 예전에 가작이라고 번역했었는데 가작이라는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작화라고 말을 바꿨다. 작화가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말을 만들어내는 거. 자. 위 인용문에서 작은 작화이고 이와 대비적으로 쓰인 술은 지난 경험을 믿고 이에 충실을 기하는 서술이다. 지난 경험을 믿고 이에 충실을 기한다는 이 의미 맥락에서 보자면 서술은 선후, 대소, 경중, 본말, 인과관계의 순서, 사실의 논리에 충실하게 귀납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서술은 자기 주관이나 순수한 지성의 논리, 논리의 사실, 가령 칸트의 12개 범주에 입각한 연역적 작화를 배제하고 경험 사실의 논리와 순서대로 정리하는 귀납적 설명으로 정의될 수 있다. 가령 사마천은 공자가 역경의 단전, 계사전, 상전, 설계전, 문헌전을 지었다고 하지 않고 서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서경, 예기, 시경도 지은 것이 아니라 서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지었다 그러려면 작자를 써야 되는데 작자 쓰면은 이게 작화한 걸로 붙일 수 있으니까 서했다. 순서대로 정리했다 이런 뜻으로 서라고 썼어요. 위 인용문에서 작과 대비적으로 쓰인 술도 서와 대략 같은 뜻이다. 따라서 술을 서술로 옮겼다. 술했다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못 알아듣죠. 그냥 서술이란 말로 말을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작화와 서술은 서로 대립적인 거다. 완전히 작화와 서술은 대립적인 거예요. 자. 그리고 위에서 술과 대비적으로 쓴 작은 경험 사실들의 관계의 순서, 사실의 논리에 따른 귀납적 서술을 배제하고 사유의 논리에 따라 논증해 말을 만드는 작화를 뜻한다. 따라서 작화는 경험 사실의 이론적 인식에서 늘 연역적 논증으로서 부지이작으로 흐르기 마련이다. 부지이작은 알지 못하면서 지어내는 거, 작화하는 거죠. 알지도 못하면서. 부지이작은 연역적 작화의 핵심 의미다. 부지이작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실의 논리를 배제하고 논리의 사실을 따라 설명하는 작화, 마르크스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암, 즉 이론적 인식과 설명에 반하는 것이다. 원래 사실의 논리와 논리의 사실이라는 말은 마르크스의 범주인데 마르크스가 헤겔을 비판할 때 쓴 말이에요. 헤겔의 법철학 비판 서문에서 서문만 있고 뭐 본론 없어요. 쓰려다가 못 쓴 건데 거기에서 헤겔은 프러시아 국가에 대해서 뭘 하고 있냐면 사실의 논리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논리의 사실을 쓰고 있다. 국가란 원래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이어야 되는데 이 모던 스테이트 근대 국가는 이러저러해야 되는데 그것과 유사한 것만 프러시아 국가에서 유사한 것만 찾는 거예요. 유사하지 않은 건 다 지워버리고 그러면 무슨 말이 되냐면 프러시아 국가를 이상화하게 돼요. 아주 이상화하게 된다. 어떤 사람을 나쁜 점이나 뭐 모자라는 점, 머jut다는 점은 다 배제하고 인간이라는 이념적 상에 맞는 것만 골라서 한다. 내가 우리 백조교를 그렇게 본다. 그러면 백조교를 엄청나게 칭찬하는 거예요. 어? 그러지? 나쁜 건 다 빼고 좋은 것만 모아갖고 이게 백조교다 딱 그런 거니까. 헤겔이 프러시아 국가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 이거야. 지금 경험적으로 존재하는 프러시아 국가의 사실의 논리를 쓴 게 아니라 자기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근대 국가의 그 논리적인 구조를 맞는 것만 골라가지고 이게 프러시아 국가다 제시했다 이거죠.
그때 쓴 비판적인 범주예요, 두 개가. 가장 인식론적으로 이 맥락에서는 적절해서 내가 지금 끌어다가 활용하고 있는 거야. 자. 따라서 언제나 술이 부작해온 공자는 나는 알지 못하면서 작화하는 일이 없다고 분명히 잘라 말한 것이다. 상론했듯이 베이컨도 개별 사례들과 이것들의 일관성과 순서에 호소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서술이란 이런 말들은 아주 비슷하죠. 이것들의 일관성과 이것들 경험 사실들의 일관성과 그 순서에 호소한다. 의존하는 거다 이 말이야. 공자나 이 비슷한 이 경험론의 비조이자 서양의 경험과학, 즉 근대적인 경험과학의 출발점은 이 베이컨이란 말이야. 근데 공자는 이 베이컨보다도 2500년 전에 이미 다 이런 논리를 다 만들어 놨어요. 놀랍지? 응? 서술이란 이리관지의 사유작업이지만 작화의 사유작업이 아니라 경험 사실의 논리를 위주로 삼고 이 사실의 논리 하나로 명제들을 귀납적으로 이리관지하는 이론 구성을 가리킨다. 즉 서술은 이론적 언술이고 따라서 서술 또는 설명은 반드시 언어로 표현되어야 한다. 대화적 언어가 곧 사유이고 사유는 암묵적 대화 언어 또는 1인 2역의 자기 대화로 진행된다. 인간이 사유한다는 것은 혼자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언어 중추, 우리 대뇌의 언어 중추는 곧 사유 중추와 같은 거예요. 사유를 할 때는 두 사람이 대화하듯이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대화하듯이 우리가 사유를 한다. 자, 인간의 좌뇌는 말하는 뇌이고 좌뇌는 대뇌를 말하는 거예요. 대뇌를 좌뇌, 우뇌 이렇게 나눠서 말해요 우리가. 동시에 생각하는 뇌이기 때문이다. 언어가 없으면 사유도 없고 사유가 없으면 언어도 없다. 이 대목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데 이건 옛날부터 철학에서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런데 이게 오늘날 뇌과학으로는 완벽하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뇌나 사유하는 뇌가 똑같아요. 그리고 사유 구조는 말하는 구조고 말하는 구조가 곧 사유 구조야. 그러니까 사유 혼자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은 혼자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말 없이. 자. 따라서 사실의 논리에 충실하게 사실을 재현하는 언술이 바로 서술이다. 작화는 그 반대의 언술이다. 경험을 믿지 않고 결국 사실의 논리를 등지는 대신 지성을 과신해서 사유의 논리에 입각한 연역에 의해 허구와 공상을 지어내 언술하는 것이 바로 작화다. 따라서 이 작화는 곧 연역적 가짜 논증으로 지어내는 것, 즉 알지도 못하면서 지성의 논리로 지어내는 부지이작으로 흐른다. 작화의 경우에는 사유가 주로, 경험이 종으로 뒤집히기 때문이다. 이리관지로서의 공자의 이론화 작업은 사실관계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는 서술을 요구하고 사변적 작화를 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리관지는 서술적 이리관지이고 이론화는 서술적 이론화다. 이 서술적 이리관지의 힘든 실행이 바로 박학, 신문, 신사, 명변을 성실하게 완수하는 독행에 속한다. 관념을 성실히 하는 것은 경험 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 그것을 굳게 붙잡는 것이고 그것을 박학, 신문, 신사, 명변하고 독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서술적 이리관지 작업의 독행에 이르는 전 과정이다. 독행은 전통적으로 도덕적 실천으로 오해되어 왔지만 이 말이 여기서는 인식론의 맥락에서 쓰이고 있으므로 독실하게, 즉 허위와 작화 없이 진실하게 신사, 명변을 끝까지 실행하는 인식론적 행위의 수행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공자 자신이 독행이라는 말을 인식론적 맥락에서 쓰고 있어요. 이것을 실천 맥락에서 쓰면 안 된다고. 지금까지 실천 맥락으로 썼으면 그건 다 오류야. 공자가 한 말이라는 말을 달고 쓴다면 안 되는 거야. 공자를 완전히 잘못 해석하게 만드는 중대한 오류들인데 출발점이. 자.
서술적 이론화 작업 끝에 얻어지는 결과물로서의 이론은 개념화되고 명제화된 경험 지식들을 비로소 일반화된 참 지식으로 관상할, 보고 즐길 수 있게 해준다. 관상이란 말 알죠? 즐긴다, 보고 즐긴다. 우리는 여기서 테오리, 이론이 원래 그리스어 테오리아, 관찰, 관상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테오리는 실천이라는 말은 반대말로 쓰여지는데 이론은 실천과 반대말이죠. 이론은 뭐냐면 자기가 그 사실관계에 개입하지 않고 그 사실관계를 감상하는 거야. 관찰하고 감상하는 것을 원래 테오리라고 그랬어요. 관상, 보고 즐기는 거. 왜 즐기는 거냐? 진실된 걸 아는 것은 진리 구경으로서 진리를 관광하는 거라고 제일 즐거운 일이죠. 여러분들 엄청나게 관광을 떠나고 백두산도 보고 싶어하고 금강산도 보고 싶어하고 다른 나라도 보고 싶어하고 그러듯이 그런 관광을 좋아하지만 그중에 가장 재밌어하는 관광은 진리 관광이다. 진리를 보는 거. 자, 수리부작은 이론화 작업에서 감성적 박학신문으로 드러난 사실의 논리와 순서를 중시해 이에 밀착하고 박학신문의 결실과 사실 맥락 속에 푹 잠긴 겸손한 이리관지다. 공자는 수리부작의 서술 방법으로서 다시 바로 오늘날의 귀납적 추리 방법을 뜻한 것이다. 베이컨에 의하면 귀납법은 감각들을 존중하고 자연에 가깝게 밀착해 결실을 양성하고 이 결실 속에 거의 푹 빠진 논증 형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자는 거듭 경험을 등진 순수지성의 사변적 추리와 순수한 상상으로 작화하는 연역적 논증 방법을 부지이작이라고 비판하며 자신은 경험을 믿고 이에 충실을 기해 논증하는 귀납적 방법을 고수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왜냐하면 상술했듯이 공자는 나면서부터 안다고 장담하는 합리적 부지작자가 아니라 경험에서 배워 아는 경험론자, 즉 학이지지자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그렇게 천명했죠. 나는 학이지지자라고. 공자가 스스로 신이나 합리적 독단론자가 아니라고 자인하면서 이렇게 귀납적 서술을 연역적 작화와 구분한 것은 베이컨이 신기관에서 확실하고 입증 가능한 지식을 얻는 자연의 해석을 사물들에 대한 멋지고 그럴싸한 의견을 얻는 정신의 예단과 구별한 것과 유사하다. 자연을 해석한다는 것은 자연에 따라서 그대로 자연을 복원해 주는 건데 정신의 예단은 자연이 어떤 논리를 갖고 있고 어떤 순서를 가지고 있는지 무시해버리고 그냥 정신으로 딱 단정하는 거. 그것을 이때는 이제 철학적 용어가 정립되지 않아갖고 해석도 부정확하게 오늘날 보면 부정확하고 또 여기서 또 예단이라는 말도 좀 부정확해요. 그렇지만 뜻은 알겠죠. 그냥 뭐 경험 무시하고 자기가 단정하는 거 예단이라고 그렇게 쓴 거예요. 원래 오늘날은 안티스페이션을 모조리 예측한다는 말로 쓰기 때문에 오늘날 철학 시간에 이렇게 써버리면 안 돼요. 이건 벌써 17세기 초 언어니까 이게 가능한 거고. 자. 베이컨이 자연의 해석을 주장하는 것은 지식을 존재의 이미지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베이컨의 비판적 경험론의 방법은 자연 사물에 대한 정신의 참되고 적절한 굴욕이고 이 말은 자연 사물에 굴욕한다, 굴복한다. 자연 사물이 시키는 대로 나는 기록하고 정리할 뿐이다. 그게 가장 진리에 가까운 거예요. 자연을 자기가 지배하려고 막 거기를 누르고 억압하고 그러면 자기가 예단하는 거라고. 자. 따라서 자신의 정신에 신탁을 줄 것을 자신의 정신에게 청하는 길을 버리고 천재적인 무슨 그냥 그 자기의 아이디어가 확 떠오르기를 바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발품을 파는 식으로 많은 자료를 모아서 자연을 알아내야 된다. 자. 충실하게 그리고 항상적 사물과 함께 머무르고 시선의 경우처럼 사물들의 이미지와 광선에 초점을 맞추는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우리의 정신을 사물들로부터 추상시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성의 힘과 탁월성에게 남겨진 것이 거의 없다. 우리는 가르치는 것에서 겸손에 입각해온 것처럼 발견에서도 겸손을 활용하는 것이다. 공자도 개념화를 위해서는 대상에 대해 자기 기만 없는 바른 지각을 얻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를 낮추는 자겸의 필수성을 강조했었다. 공자의 논구를 종합하면 이 하기사의 인식 방법은 수리부작의 관점에서 이런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자겸이라는 말은 겸자를 기쁠 겸으로 해서 스스로 협조가다 이렇게 주시는 해석했는데 내 입장에서는 이 겸손할 때 겸자나 뜻이 같다고 봐요. 스스로 겸손한 것이 제대로 된 진리를 얻는 길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맥락에서는 이 뜻은 이렇게 뭐 기뻐하고 막 인식하면서 막 너무 기뻐한다는 소리 많이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감정이 너무 들어가니까. 자. 지식은 이 주관적 상상과 연역적 구성의 사색을 삼가고 경험관계의 자연스러운 사실 논리를 반영해 이리관지하는 데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기사의 경험과 사유 간의 비율은 반반의 산술적 동등 결합이 아니라 전자의 비중이 후자의 비중을 압도하는 비율이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리관지도 추리적 논리보다 사실의 논리를 따르는 서술적 이리관지이어야만 이론적 학식, 즉 과학 지식이 탄생한다. 아무리 박학신사하고 신사명변에 개념들과 지식 명제들을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을 사변적 추리 논리에 따라 이리관지에 기술하면 이 기술은 과학을 가장한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따라서 반반의 하기사나 나아가 사유가 경험을 압도하는 하기사 또는 심지어 경험이 전무한 순수 이성의 이론화 작업은 연역적 작화가 귀납적 서술을, 이데올로기적 허구가 사실을 극한 사이불학의 부지이작이다. 여기서 칸트는 반반의 하기사, 사유가 경험을 압도하는 하기사, 심지어 또는 경험이 전무한 순수 이성의 이론화, 이 셋 중에 어느 쪽에 속하는 거야, 칸트는? 아니야. 칸트는 경험도 생각해준다고 고려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유가 경험을 압도하는 그런 하기사지 경험이 없는 하기사는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래요. 경험도 고려한다는 명분을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고 이제 사유가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주하기 종사가 아니라 주사위 종합 그런 거지. 주하위 종합. 이렇게 하여 나온 이론들은 독단적 오류의 위험이 가득하거나 독단적 오류 그 자체로서 늘 인류의 존속과 진보에 큰 위해를 가해왔다. 이 마지막 심지어 경험이 전무한 순수 이성학 이론적 작업은 이론화 작업은 플라톤, 데카르트 이런 사람들이 전형성을 보여주는 거고 중세 내내 있었던 스콜라 철학은 이 플라톤 철학을 그대로 따르고 있거나 그와 또는 신플라톤주의에 서 있었어요. 이런 독단적 합리론에 서 있었어요. 무슨 경험이든 뭐 감각이든 감정이든 대단히 적대하는 말들을 수도 없이 읽게 된다. 옛날 스콜라 철학이나 아까 내가 말한 수아레즈, 벨라르멘, 부케넌 이런 사람들 대단히 감정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동물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동물이 아니라는데 인간이 마치 긍지를 느껴야 되는 것처럼 그런 문장이 수두룩해요. 지금은 이 환경위기 시대에 자연 친화적인 사고가 어느 정도 확산된 이 마당에는 그런 글들 읽어주기가 대단히 거북살스럽다고. 근데 뭐 옛날 책이니까 어쩔 수 없죠. 자. 선험적 합리론과 지성주의에 대한 비판. 베이컨은 소박 경험론자를 개미에, 비판적 경험론자를 꿀벌에 비유하고 합리론자를 거미에 비유한 바 있다. 거미는 자기 꽁무니에서 뽑아낸 거미줄로 그물을 쳐놓은 뒤에 꼼짝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걸려든 먹이가 그물을 흔들어대면 이를 자기의 그물 속에 본유하던 먹이로 망상하며 느긋하게 먹어치운다. 마치 거미줄에서 먹이가 나온 것처럼 생각해요. 가만히 있어도 걸려드니까 거기 흔들면 가서 먹으면 되니까 거미줄에서 나오는 걸로 진리가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걸로 생각하는 그 합리론자의 사고방식이나 거미의 먹는 방식이 비슷해서 이제 거미에 비유를 한 거예요. 자.
반면 개미는 밖으로 나가 먹을 것을 수집해와서 그냥 저장해두고 소비한다. 꿀벌은 개미처럼 밖에서 꿀과 꽃가루를 수집해오지만 개미와 달리 이 꿀과 꽃가루를 손질하고 입으로 삼켰다가 뱉어놓는 작업을 마친 후에 저장해둔다. 개미는 소박 경험론자와 같은 거야. 들어온 건 다 아무것도 가공하지 않고 그 진리로 아는 거죠. 그냥 바로 먹어치우니까. 꿀벌은 가공을 한다 이 말. 가공. 다른 말로 신사 명변이라는 가공 작업을 한다. 이리관지라는 작업, 서술하고 막 그런 거죠. 자. 꿀과 꽃가루를 변별하여 다른 비율로 침과 섞어서 꿀을 방부 처리하고 꽃가루는 꿀로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벌집안에서 벌어지는 신기한 가공 과정이다. 나아가 꿀벌은 꿀과 꽃가루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따라 들어온 불순물들을 가려내어 밖에 내다버린다. 이 점에서 꿀벌은 꿀과 꽃가루를 변별하여 가공할 뿐만 아니라 불순물을 비판적으로 명변하여 제거한다. 다른 한편 꿀벌들은 밖으로 나가 꿀을 수집해 오도록 서로 독려하고 거미처럼 꼼짝 않고 있으면서 먹이를 바라는 숫벌들을 몰아낸다. 그래서 로마의 옛 시인 버질도 일찍이 꿀벌들은 게으른 숫벌떼를 벌통에서 멀리한다네 라고 노래했다. 그러므로 꿀벌의 경험론은 감각적 경험을 변별하고 과공함과 동시에 형이상학적 단잠과 자만에 빠진 공상적 이성을 비판해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이중적 비판의 기능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비판적 경험론이고 이런 의미에서 소박 경험론과 구별된다. 이 꿀벌이 한번 그 꿀을 물고 와가지고 이제 뱉어놓죠. 그러면은 침이 묻어가지고 그 침에 묻은 꿀은 변질되지 않아요. 뭐 거의 반영구적으로 변질되지 않는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꿀은 변별해낼 수가 있는데 가짜 꿀이 많으니까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 여러 가지 변별 방식이 식별 방식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죠. 그런데 꿀을 다 따고 겨울에 꿀벌도 꿀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식량이니까. 근데 지금은 꽃가루는 옛날에는 안 뺏었는데 꽃가루를 뭉쳐서 들어가다가 그 망을 딱 해놔가지고 들어가면 꽃가루가 떨어지도록 동글동글한 꽃가루가 떨어지도록 해가지고 꽃가루 팔지요. 꽃가루도 약간 단데 그 건강에 좋다고 그래요. 그것까지 다 뺏어버리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큰 다라이에다가 설탕물을 타가지고 그 벌통 앞에 놔둬요. 그러면 그냥 열심히 또 그걸 그 꿀벌들이 먹어서 빨아가지고 날려. 그걸 이제 설탕은 좀 지나면 증발하거나 마르는데 아니 그 썩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입에서 다시 뱉어낸 그 설탕물, 설탕 사실 설탕이지. 그건 굳지 않아요. 그 겨울에 그들의 이제 양식이 될 수가 있어요. 최강의 가짜 꿀이 그걸 다시 따는 거야. 그건 어떻게 해도 이게 변별이 안 돼요. 뭐 끓여봐도 안 되고 하여간 그 꿀벌에 그 침이 타액이 들어가가지고 꿀벌과 같은 그런 정도니까. 내가 지금까지 본 가짜 꿀 중에 이게 최강이야. 모든 실험을 다 거부할 정도로. 아무튼 대단히 신비스러운 가공 작업을 꿀벌은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리관지와 서술적 과정의 이론화 작업을 하듯이 사유의 기능이 종속적이지만 그래도 충실하게 그걸 해내는 이런 서술적 경험론 공자의 또는 이 베이컨의 비판적 경험론을 베이컨이 스스로 꿀벌로 이런 과정에다가 설명을 했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쉽게 이해하라고 이 비유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자. 하지만 꿀벌이 거미와 개미의 중간에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분류법상 개미와 가깝고 거미와는 멀다. 몸통에 가슴이 없고 머리와 배만 가진 거미와 달리 꿀벌과 개미는 둘 다 머리, 가슴, 배의 몸통을 가진 벌목의 곤충에 속하고 혼자 사는 거미와 달리 꿀벌과 개미는 둘 다 인간처럼 사회생활을 하며 수집된 다문다견의 경험을 주고받고
개별적 관점들을 넘어서는 사회적 곤충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꿀벌은 개미처럼 꿀과 꽃가루를 넓은 세상의 다방면에서 수집해와 이를 변별해 가공하되 이 협력적 가공 작업은 원재료에 충실한 수리부작, 해석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 따라서 친소를 엄밀하게 따지자면 꿀벌의 비판적 경험론은 거미의 교조적 합리론과 본질적으로 대립되는 반면 개미의 소박 경험론과는 멀지 않지만 이를 비판적으로 넘어선 일종의 비판적 경험론이다. 이 점에서 베이컨이 말하는 이 꿀벌식의 비판적 경험론은 박하기 신사, 선하기 후사, 주하기 종사와 서술적 이리관지의 원칙에 입각해 지식의 이론화를 추구하는 공자의 서술적 경험론과 본질적으로 상통한다. 공자의 서술적 경험론은 교조적 합리론과 정면으로 대립할 뿐만 아니라 칸트식의 선험적, 기획적 합리론과도 본질적으로 배치된다. 칸트의 이 선험적, 기획적 합리론은 본유적, 선험적 범주로 오인된 12개의 주관적 지성 개념, 범주들에 의해 개인적 관점에 사로잡힌 부실 경험을 규정해 구성하는 중사의 경학, 생각을 중시하고 경험을 경시함, 선사의 후학, 생각을 앞세우고 경험을 뒤로함, 주사의 종학, 생각을 주로 하고 경험을 종으로 함의 기획적 절충 작업을 본업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 절충은 경험이 박학신문, 다문다견의 사회적 교류, 소통과 거리가 먼 부실 경험에 국한된 데다가 서술의 자세를 결한 채 순수 사변이 과다하게 명제화, 이론화 작업을 주도해 아주 위태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다문다견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그 경험을 뭐 갖다 놓으면 부실한 경험을 참조했다고 하는 그야말로 알리바이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사유를 위해서 그에 맞는 것만 갖다가 쓰는 거니까 아까 그 해겔이 했던 프러시아 국가에서 자기 개념에 맞는 것만 갖다가 배열하고 도열하듯이 그런 식의 아주 그릇된 이론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루소와 칸트의 이 위태로운 기획적 합리론은 지성과 경험을 반반 섞어 절충하는 채 하는 알리바이 개업식을 마치자마자 경험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법적 역할을 모조리 지성에 봉환해 이 지성으로 하여금 경험을 규정적으로 구성하게 하고 입법자처럼 자연에 대해 자신의 선험적 법칙을 내리먹이며 이렇게 산출된 알량한 주관주의적 학식으로서의 이데올로기를 모든 의심과 회의를 초월한 불가류의 전지주의적 과학으로 둔갑시킨다. 그리하여 칸트의 기획적 합리론은 온 누리에 살기등등한 미신적 과학주의를 고취하는 선험적 지성주의와 선험적 전지주의로 치달았다. 차제의 이 저작에서 줄곧 등장하는 지성주의를 개념적으로 미리 정의해 두고자 한다. 지성주의는 다양한 부문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을 내포한다. 첫째, 인식론 분야에서 지성주의는 감성, 감정, 경험을 격하하고 이성이 작화한 선의 이데아나 이성이 경험에서 추상한 수, 도형, 인식범주 등을 이성의 타고난 진리의 씨앗 또는 타고난 인간 이성의 원형적 지식범주, 생이지지의 본유관념이나 지성적 연형물로 간주함으로써 이성을 격상시킨다. 이로 인해 지성은 이제 외부 세계의 충실한 설명자가 아니라 사변적 이성의 사주로 감성과 경험으로부터 독립해 외부 세계에다 법칙을 규정적으로 부여하고 세계 질서를 주관적 이성의 임의로 기획, 작화하는 합리주의적 기획자가 된다. 규정적이란 말은 포슈라이벤트라고 하는 포슈라이벤, 규정한다. 칸트 말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에다가 자기 논리를 내리먹이는 거죠. 응? 자기의 인식 법칙을 갖다가 이입시키는 거야, 이 사실 속에. 자. 둘째, 지성주의는 도덕론에서 감정을 존재하지도 않는 실천 이성의 보조물로 격화시키고 덕성을 지식으로 환원시키거나 실천 이성의 산물로 간주한다.
가령 칸트의 실천 이성은 고대 히랍 이래로 사용해온 기술공학적 이성이 아니라 도덕에 적용된 순수 이성을 가리킨다. 본성적 도덕감정의 소산인 윤리도덕에 순수 이성을 적용하는 것은 도덕적 금지와 관행적 금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나 하는 짓이다. 따라서 실천 이성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칸트는 사이코패스다 이 말을 지금 이렇게 조금 돌려서 써놨어요. 지성주의는 지성과 실천 이성으로부터 모든 덕과 도덕률을 도출하고 민심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 이성적 건축술에 따라 입법한다. 셋째, 믿음이나 의견보다 지성적 지식을 앞세우고 다중의 상식적 여론보다 개인의 단독적 이성과 지성을 중시하는 합리주의적 관점을 취한다. 이 관점이 신학과 종교에 적용되면 신앙을 파괴하고 신을 부정하는 것으로 통하고 정치에 적용되면 여론을 유린하는 철인 독재론으로 귀착된다. 넷째, 불가지의 영역을 인정치 않고 만물 만사를 다 알 수 있다는 합리론적 전지주의와 무제한적 광적 지식욕과 자연 정복욕을 낳는다. 그 결과로 자연 파괴, 동식물 멸종, 핵전쟁, 유전자 변이, 생명 복제 등 인류 존망의 위험에 직면했다. 다섯째, 인간은 다 만물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지주의적인 망상은 그만해야 된다. 다 알 수도 없는데 다 아는 양 하면서 인간 복제를 하게 되면 어떤 인간이 태어날지 모르죠. 또 핵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후쿠시마 핵 사고 났을 때 한번 통제불능에 빠지니까 우리의 뭐 아는 것이 뭐가 있어. 당하는 길밖에 없던데. 응? 어떻게 핵이 막 번져갈지 알 수가 없는 속수무책 상황에서 우리가 무력하게 처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핵에 대해서 아는 게 이만큼 아는데 그 이상은 알 수가 없다는 걸 솔직히 인정을 해야지. 전지주의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지할 수 있는 양 하게 되면 중대한 행동 착오들이 나오게 된다. 자. 다섯째,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불가지적, 계시적 신지를 부정하고 이성을 신지로 격상시키고 인지만을 인정하며 신을 이성의 한계 내에 감금하는 독단적 인지주의로 흐른다. 신지, 신적 지혜를 인정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의 한계성, 상대성을 인정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뒤집으면. 신적 지혜로 그것을 우리가 밀어두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불가지의 영역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령 중력의 법칙을 운동 법칙을 설명하고 그 법칙을 알 수는 있지만은 중력이 왜 있지? 중력의 원인이 뭐지? 이런 건 답할 수 없죠. 신이나 아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알아들어? 어? 알아듣냐고. 네. 중력이 왜 있어? 거기서 알 수 없다는 게 중력의 법칙을 뉴턴은 설명했지만 중력의 원인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건 신이 만들어낸 영역이고 기타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경우에 인간의 본성은 신이 만들어낸 것이지 인간이 그 본성의 원인이나 그런 걸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개인적인 인식 능력이나 또는 한 세대의 인식 능력 또는 수백 세대의 인식 능력으로는 그 인간 본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인간 본성이 생성된 것을 설명하는 진화론은 대부분 어느 만큼 오래된 세월을 상대하냐면 대부분 4, 5만 년 이상의 긴 세월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신이란 우리가 늘 철학에서 가정하는 그 신은 적어도 4, 5만 년 이상의 장기적인 진화 과정을 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과거에 또는 화석 몇 개 남아 있는 걸로 그 4, 5만 년 이상 우리 전체적으로는 800만 년 이상 우리가 진화가 돼서 인간이 됐는데 800만 년 이상의 그걸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진화 과정에 화석이 있나? 그냥 우리가 더듬더듬 9마리 소에서 그 털 몇 개 아는 걸로 더듬더듬 하는 거죠. 결국은 이 겸손할 수밖에 없고 신적 지혜의 영역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신적인 지혜를 알 수 있다면 좋겠죠. 그게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하는 것, 불교에서 말하는 참선하는 것, 그걸 통해서 어느 날 점진적으로 아는 점수, 어느 날 돌발적으로 아는 도노 점수로 어떤 신적인 지혜를 조금씩 얻어드는 거고, 주역으로 점을 칠 때 조금씩 신적 지혜를 빌리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미래를 알고 싶어서. 미래를 조금이라도 알면 좋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대비할 수가 있으니까. 신적 지혜는 인간으로서 다 알 수 없다. 다만 어떤 한 가지 물음에 대해서 간절하게 알기를 신에게 청하거나 그렇게 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좀 과학적으로 그걸 다시 바꿔놓으면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은, 우리의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생존 정보들을 어떻게 알아내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처음 만났으니까. 대부분 이제 주역으로 괴를 뽑으면 그 사람 누구인가를 물으면서 주역을 뽑으면 대충 그 사람에 대한 그 본색이 나와요. 본색이. 자기는 의식으로 인식으로는 몰랐는데 나의 그 육체적인 육감은 대충 그 사람을 어떻게 느낀 거예요. 자기는 의식하지 못했고 무의식 상황에서 그 지식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지 꼭 그렇다라고 내가 아주 필연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야. 아무튼 미리 알 수 있는 자그마한 틈새는 있다. 여섯째, 정치 철학에서는 단독 이성 또는 소수 이성의 지배권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지성적, 천재적 철인치자 플라톤, 신적 입법자 루소 또는 지성적으로 우수한 지배민족, 지배인종의 합리적 지배를 정통적 지배로 설정한다. 따라서 지성주의적 이성은 늘 지배욕에 불타는 권력 이성이다. 일곱째, 자연과의 관계에서는 인본주의와 권력 이성의 결합에 의해 다른 동물의 감성을 비하하고 동물의 이성을 부정하며 자연에 대한 인간 이성의 우월권, 이른바 인간 파시즘을 주장하고 기독교적 자연정복, 자연이용론과 결합해 휴머니즘적 자연정복과 자연 파괴로 나아간다. 자,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서는 자연이나 다른 동식물들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다. 그 자연은 그냥 자체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거기 I am sorry를 좀 하는 거지. 조금 먹고 조금 이용하겠다고 그러는 것이지. 그게 몰래 존재해서 생성될 때부터 인간을 위해서 생겨난 게 아니라고. 어떤 쥐나 어떤 고양이가 인간을 위해서 생겨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모기가 인간을 위해서 생겨난 거야? 모기는 모기가 살라고 생겨난 거고 모기의 생존권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동물의 감성을 그렇게 비하할 문제도 아니에요. 동물이 보는 것처럼 인간도 보는 거고, 어떤 경우는 동물이 더 잘 봐요. 더 멀리 보고 더 정확히 본다. 동물이 더 정확하게 냄새 맡고, 우리가 그걸 이용해 먹고 활용도 하고, 인천공항 통과하는 마약을 누가 찾아? 사람이 찾나? 개가 찾지. 그죠? 뭐 감성적 능력에 있어서 인간이 월등하게 동물보다 떨어지는 영역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물과 잘 지내야 되고 동물한테 빌려달라고 애스킹 폴을 해야 되고 그러는 거라고. 그다음에 동물의 이성을 부정한다. 동물의 이성이 인간의 이성보다 못하지만 동물도 이성이 있어야,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동물도 말하고 동물도 생각한다. 말하면 생각하는 거죠. 우리보다 말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서 그러지 동물들 안에도 말할 수 있는 범위가 층위가 대단히 많아요. 특히 뭐 돌고래 같은 경우, 코끼리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의 표정과 몸 바디 랭귀지와 그 소리로 수백 종의 언어가 존재한다고. 그걸 서로 소통하면서 사는 건데, 그러면 그만큼은 또 생각할 수 있으면 그만큼은 이성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능력이 이성이니까 없다고 부정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간만 이성을 가지고 있고 동물은 이성이 없기 때문에 이성이 없는 이레셔널한 이 존재들을 인간이 죽이거나 잡아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성이 조금 있으면 있다는 걸 지금 어떻게 해야 돼? 그 논리는 성립할 수 없으니까 그 잡아먹는 것에 있어서
대단히 꺼림칙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뭐 공자 철학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그렇더라도 오히려 더 컨펌되고 확증적으로 확신을 더 증가시키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왜냐하면 공자는 자연에 대해서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여기 뭐 정보고라고 막 그 창세기에 막 써져 있는데 주인이 아니라 공자는 손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손님은 자연에 대해 폐를 최소화해야죠. 폐기침을 최소화해야 돼. 손님이 뭐 주인인 것처럼 굴면 안 된다고. 뭐 자연은 자연대로 자기 주체적으로 존재하고 생육하는 거라고. 우리가 도움을 혹시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을지언정 일체 이용하거나 파괴할 권리는 없어요. 파괴하는 건 더욱더 권리가 없다고. 그게 생물이 아니더라도 괜히 막 그런 동산에 허리를 끊는 그런 막 도로공사 작업을 한다 할지 그러면서 뭐 언제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냥 오만방자하게 굴 필요는 없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길을 낼 수는 있어도 그냥 별로 필요도 없는데 길 찾고 내고 그러면서 그 동산을 다 동네 동산 뒷동산을 깔아 뭉개고 뭐 골프장 만든다고 깔아 뭉개고 꼭 그렇게 자연에 대해서 비록 생명이 없는 사물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무생물도 생물권에 아주 긴밀히 얽혀 있어 가지고 이 무생물들을 건드리면 생물들도 어려워져요. 생물들이 어려워지면 인간도 어려워지죠. 그 생물의 하나의 그 소속 요소일 뿐인데 살아가기가 힘들어지죠. 우리는 800만 년 이상을 지금 있는 동식물로 이 구조 속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이 동식물들이 변하고 파괴되면 우리 존재가 아주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진화를 해서 살아남더니 그러면 그냥 인간이 아니겠지. 지금 인간이 아니면 우리 정체성을 흔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응? 적어도 이 수만 년 내에는 내가 말한 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자연 훼손을 그렇게 막 쉽사리 하거나 그렇게 쉽사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권력이 있는 것이냐 할 수 없는 것이다. 무생물이라 하더라도 이용해 먹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스스로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다만 우리가 이 생물들을 도와주어서 더 잘 번식하게 만들고 인간과 공생관계 속에 들어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번식했죠. 옛날에 쌀은 산도예요. 산도. 원래 자연산의 쌀은. 그래서 산에 어쩌다 하나씩 이렇게 한 포기씩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먹게 되니까 많이 그걸 개량하게 되고 기르게 되다 보니까 전 세계에 논이 엄청 많죠. 자연 상태에 있는 쌀보다 양이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그리고 소나 사람들이 먹는 소나 일시키는 소, 말 이런 것도 자연 상태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인간이 그들에게 의존해 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기르고 인간이 기르는 건 도와주는 거죠. 가꾸고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많아졌고 인간과 공생관계에 들어온 모든 가축과 곡식들은 들어오지 못한 다른 자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증식을 한 거죠. 이것도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증식을 너무 많이 하니까 우리가 공생관계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동식물들은 뭐 잡초로 취급당하거나 아니면은 잡동물로 취급받아서 엄청 차별하는 관계가 생겨났어요. 문명권에 들어온 동식물과 문명권 밖에 있는 그 상태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긴장이 유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게 환경의식의 새로운 반로예요. 그래서 자연도 우리 가축들처럼 자연도 우리가 보호하고 가꾸고 단순히 사람이 안 들어가게 만드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자연도 잘 못 자라요. 자기들끼리 이상한 경쟁을 하다 보면 역으로 멸종하는 경쟁 상황으로 가는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도와주어서 더 잘 번식할 수 있게 할 수가 있다. 자연을 더 이상 순수 패시브한 프로텍션의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케어링하는 대상으로 봐야 될 역사적 시점에 와 있다. 인간의 힘은 그만큼 과도히 커져가지고 그냥 보호한다고만 해놓으면 스스로 자연을 멸종시킬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차지할 만큼 다 차지해놓고 조금 남겨놓고는 여기는 아무도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면은 그렇게 빨리 번식을 못해요. 그리고 이미 멸종돼 버린 우리나라 반달곰 같은 걸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결국 지리산에
우리가 길러서 방사해서 다시 그걸 도와주지 않고는 자연에 복원될 길이 없죠. 그건 정말로.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인간이 멸종시킨 종들이 갖고 와야 될 시기가 왔다. 케어링을 해야 될. 단순한 프로텍션이 아니라 빈 지리산을 계속 프로텍션만 하고 있을 거야? 그게 우리 토종 동물들을 복원을 해야지 아무래도. 할 수 있으면. 자. 이런 관점에서 자연 지식은 자연 보호가 아니라 단지 자연 정복과 자연 이용만을 위해서 투입된다. 선험적 전지주의와 지성주의를 지향하는 칸트식의 기획적 합리론의 진정한 목표는 약소민족과 자연의 정복과 약탈을 위한 제국주의적 지식욕을 더 이상 채워주지 못하는 낡은 형이상학을 때려부수고 이 광적 지식욕을 전대미문의 효율로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사이불학, 부지의적의 형이상학을 신장개업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칸트의 선험적 지성주의와 기획적 합리론의 정신병은 오늘날 서구와 전 세계에 확산된 풍토병이 되어버렸다. 칸트의 선험적, 기획적 합리론은 이 지성주의의 정신병적 광기 속에서 미증유의 무제한적 정복과 약탈의 홀로코스트를 자행했다. 물론 그간 서구 지성계의 동향을 되돌아보면 19, 20세기에 들어 인간과 자연에 대한 무자비한 대량 파괴의 홀로코스트를 겪은 이래 근대 합리주의와 칸트주의의 저 정신병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서구인들의 노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자, 인간의 지식을 동물적 지식과 합리적 지식으로 나누고 일반 백성을 동물적인 지식 정도나 가지고 있는 경험적 지식을 그렇게 낮춰 부른 거예요. 동물에 대한 학대, 동물은 얼마든지 죽여도 된다는 그런 합리주의적인 생각이 백성들을 동물로 본다면 동물적인 경험 지식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보면 그 동물에 대한 학대는 바로 순식간에 일반 백성에 대한 학대로 전이되는 거예요. 동물 학대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치자들의 우리 백성들에 대한 학대로 이전된다. 근데 실은 두 개는 하니까 본질적으로 같은 거라고 봐야 돼요. 자. 하지만 전후 캠퍼스 속의 태풍으로 끝난 실존주의의 몸부림, 좌익 청년들의 모의혁명, 히피들의 반문명주의 해프닝 물결, 말장난에 등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적 허무 개그 등이 전부다. 전부 이런 짓들도 결국 보면은 합리주의 내에서 그 프레임워크를 못 벗어난 그런 몸부림들이에요. 대체로 보면. 그러니까 경험주의로 딱 넘어온 사람들은 없어요. 자. 이쯤이면 고질화된 서구적 정신병의 치유가 어렵다는 것이 분명해진 셈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전지주의적 과대망상증, 지식강박증. 지식강박증은 알아야 된다. 많이 알수록 좋고 많이 못 알면 뭔가 창피하고 막 그걸 많이 알아야 된다는 지식강박력을 말하는 거야. 지식강박력 때문에 혹시 대학원 강요로 들은 거 아니지? 응? 지식 중독증 등 복합적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정신병자들, 즉 생이지지를 자부하는 전지적, 선험적 합리주의자들이 수천 년의 임상을 마친 경험론적 양약과 회의론적 치료법을 팽개치고 자신의 정신병을 자신의 정신병으로 치유하려는 허무주의적, 포스트 모더니즘적 동종요법에만 매달렸기 때문이다. 남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허무 개그는 anything go야. 뭐든지 다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 그 마당에도 경험주의는 안 돼라고 금을 딱 쳐놨어요. 자기들의 합리주의적인 프레임워크를 패러다임을 깨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계속 고민하면서 합리주의가 비판하는 거야. 어? 자. 남은 인류와 자연마저도 완전히 소진시켜버릴 듯한 이 전지론적 지성주의의 과대망상적 지식중독의 정신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공자의 서술적 경험론과 중도적 회의론이 영미 경험론과 굳게 연대해 다시 역사의 전면에서 박시제중의 덕행을 베풀어야 할 때다. 자, 지금 많이 알면 알수록 좋다라고 하는 합리주의적인 그런 지식강박증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가 한번 역사적 실천을 통해서 봐요. 어떤 철학자가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인간 세포
그런 걸 더 많이 알면 안 된다는 것을 철학적 윤리 태제로 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과학자도 낸 적이 없다. 그냥 백성들과 일반 정치인들이 결단으로 인간 복제를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국제법으로 만들고. 또 프레온 가스 같은 거 이런 것을 사용 금지를 했죠.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서. 정치적 결단으로 한 거예요. 그걸 과학적으로 그게 과연 프레온 가스가 이 오존층을 훼손하는지 어쩌는지 그 다 증명 끝나고 나면 아마 오존층 다 훼손됐을 걸.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와서 그 다음에 어떤 지식이든 그렇게 다 좋기만 한 거 아니고 이전도 못 오게 만들고 그걸 철저한 감독 속에 집어넣어야 될 그런 지식들도 이제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 프레온 가스는 남에게 그 기술 지식을 전할 수도 없고 프레온 가스 생산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중진국 이상들은 프레온 가스를 활용도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후진국은 좀 봐주고 있고 시차를 두고 또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 관련된 것들도 그러고 있는데 더욱더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핵은 다 사찰 대상이고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다 그 핵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국제적으로 이동시키지 못하게 돼 있어요. 뭐 옛날 합리적 지식 강박증에 따른 태도에 따르면 가급적 많이 보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 복지를 위해서. 이게 알아서는 안 되는 지식도 생겼고 널리 보유해서도 안 되는 지식이 생길 정도로 정치적인 입법 조치들이 계속돼 왔다. 그러면 합리주의는 이미 지식 강박증이 정당화되는 시대는 끝난 거죠. 그렇죠?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너무 많이 알면 알수록 인간의 정체성은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꼭 무슨 하여간 더 알아서는 안 되는 영역을 설정하기 시작했고 더 알아서는 위험한 영역들이 있다는 걸 지식의 영역을 설정하기 시작했고 또 어떤 것들은 알더라도 제한을 시켜갖고 관리 대상으로 집어넣은 지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건 19세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20세기 초반까지도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조건 알기만 하면 좋다는 이데올로기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 강박증이라고 그러거든요. 지성주의적 정신병이라고 자꾸 부르는 거라고요. 자. 지금은 서구에서도 비록 도덕 철학 분야에서의 변화이지만 때마침 선험적 지성주의를 배격하고 과거의 영미 경험론 전통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사조가 전 학문 분야에 세차게 일고 있다.